10월 시사상식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방미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네, 뭐 저희가 이제 격언을 하다 보니까 8월에 있었죠. 지금은 이것이 지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방미 정상회담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 많은 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우선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방미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얘기들과 어떤 이제 그 계약 어떤 조약들이 이제 약속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3일, 24일간은 이제 이시바 총리랑 만났죠. 근데 그 이시바 총리도 지금은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자민당의 이제 새 총재가 최초로 이제 여성 총리가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리도 이제 이전의 역사가 됐고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몇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이랬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잘 끝냈다라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문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서로 간의 대화 간에 있었던 내용과는 달리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불이란 얘기를 했죠. 토마스 하프도 아니고 그저 미국의 투자가 돼야지만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했는데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이제 별로 이제 협조해주겠다라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아, 이게 과연 일국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일까라고 한 정도로 되게 아쉽게 보이고 있죠. 현재는 이제 미국이 셧다운 상태로서 이제 야당들에 대한, 즉 민주당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예산 삭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어떤 완패 짓을 하는 와중에도 갑자기 또 노벨상 분위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 평화상을 받겠다 그래서 하마스 전쟁 개입해서 인질을 풀어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벨상 이제 협의회에 전화를 걸어서 평화상 달라라는 것을 내놓고 얘기를 했죠. 더군다나 내부에 있는 이제 군 장성들을 전체 소집한 거는 사실 트럼프가 거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평화사를 받게 이렇게 되겠다 했을 때 군 장성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놀랐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솔직하다라는 표현으로 포장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본인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일국을 넘어서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를 활용해서 하는 행위들이 약간은 좀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때 나눴던 얘기들에 대해서 일종의 관세 협정이 가장 컸으며 북한에 대한 대화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노벨 평화상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보다는 이제 하마스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본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주로 했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김정은은 이제 시진핑과 만나서 푸틴과 함께 만나서 내부적인 어떤 공산주의 결석을 보여준 모습을 하다 보니 결국 이 미국의 지금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 원래는 이전에는 경제나 환율과 같은 어떤 가시적인 소극적인 투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표면화시킨 데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주축을 하는 중국에서 시진핑의 발언은 또 남달랐죠. 전쟁을 하기보다는 뭐 환경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를 필두한 이쪽에서는 물론 그 말이 그대로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평화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방미 정상회담은 잘 마무리 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변화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SNS에서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죠. 한국에서 막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형적인 틸트 그러니까 흔들기 작전 같은 거죠. 애초에 이제 회담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 연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협조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숙청 그런 거 없었죠. 숙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당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입니다만 이제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꺼냄으로써 이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트럼프 계정이 맞았나 했는데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발언에서는 추가 관세에서 한국에 원한다고 다 줄 건 아니다. 이제 우선 이제 엄중한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자체는 나름대로 이게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대화력이 없었던 거죠. 그가 준비된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정은 한번 만나달라라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게 본인이 이전부터 이제 김정은과 친분을 다져왔다 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고려하겠다라는 말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비공개 발언은 전사다, 지원받게 될 거다, 김정인의 만나 권한사는 처음이다.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당신과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방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떤 이런 약속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제 선 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그 선을 넘는다는 게 사실은 우리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치를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그것을 얻어왔다라고 이제 판단한 게 트럼프의 생각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통상 분야에 3,500달러, 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인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한 거죠. 문제는 여기가 이제 기업들의 투자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또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외화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외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기간을 두고 이제 플랜을 세워서 하겠다 했었는데 트럼프에게는 관세 없어 한 달 전까지 반드시 이 돈을 다 보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세금 깎아줄 테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수 개발이나 쌀과 소고기 등 추가 개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쌀 개방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오래전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나 기타 등은 그때 있었던 거 보게 되면 미국 쌀이 들어오면 우리 쌀이 죽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죠. 또한 이제 한국의 쌀 가격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상승한 입장입니다. 우선 일본에서 먼저 이제 2배 이상 올랐는데 우리나라 1.5배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이 부족하게 됐고 스마트 농업이나 기타 생산하면서 우리가 주곡이죠. 이 쌀이라는 거에서 수익 개방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소고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소고기에 대한 저항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국산품에 대한 어떤 애용 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차이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서 수입에 대해서 원령대에 대한 제한을 겪고 있죠. 원령대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수입산에서 한계를 두고 있었는데 그거 이상의 품질의 소고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 삼국지 무역화의 재개 지난달 타일 동일들 합의할 것 여기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선불 내야 받아들이겠다라고 표현했고요.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이 트럼프는 이전에도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런 주한미군에 대해서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하라는 거 그전부터 강경하게 주장해 왔었던 입장이죠. 그래서 감축 구상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을 안 했다. 다만 이 소유권 넘겨달라 어떤 영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국급기 증강 국방비 증액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행이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조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고 북한의 모습이 뭐 이전과 같지 않고 매번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실용예고 성과에 대해서 에이펙 참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좀 위험무효될 가능성이 커요. 약속을 했으니까 오긴 올 텐데 원래 기간을 둬서 여기에서 좀 이제 또 다른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 목적이었었는데 실제 트럼프가 에이펙에 참석해서 하는 기간이 하루만 즉 참석하고 이제 바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트럼프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 수많은 에이펙 관련 국가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그냥 쉽게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 주석과 김정은과 만남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만 지금 이제 노벨 평화수임자 셧다운 문제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정보 수집이나 이제 숙청이나 교회 압수수색 같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오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요.
또한 이제 에이펙 참석에 긍정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방문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라 논의가 헷갈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고집한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퍼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 우리가 얻을 것이 좀 줄 건 주지만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견지했죠. 이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외교 때마다 자신의 성과를 거뒀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주는 것은 있었지만 받는 것은 거의 없었던 실속 없는 외교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노선 보이게 돼서 유난히 어떤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견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서로 통화 교환에 대해서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초로 이제 우리가 3,500달러 투자를 하려면 거기서 이제 통화에 대한 자금 유지를 위해서 이 통화 스와프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죠. 문제는 이 통화 스와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들은 그 통화의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아다시피 달러라는 것은 세계 전체에서 모든 나라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어떤 통화적 가치로서의 인정을 잘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원과 바꾸는 거에서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통화 스와프,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라든지 기축통화 아니면도 이제 트럼프가 스와프를 약속한 것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이 전부 다 이 완벽한 이제 트럼프 같은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경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는 굉장히 거부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와프가 진척되지 않고서는 3,500억 투자가 약속대로 진척되기가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원과 달러에 대한 교환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단기화 대출로 은행에 가져가게 되면서 한국의 외환에 대해서 한국의 달러화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교육도 증진할 수 있을 뿐더러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가 미국 연준과 함께 이렇게 통화 스와프에 대한 약속을 했었고 이런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면 스와프는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이제 뉴스나 시사에 관심 봐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소식보다 트럼프 소식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발언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노동 정책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노론 봉투법이 이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거 나왔었죠. 그래서 노론 봉투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 친화적인 이런 걸로 바뀌게 됐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좌파 정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의 어떤 업무 강도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가져가는 것들 어떤 복지나 이런 면에서 많이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거죠. 바로 쟁의행위 대한 범위 확대입니다. 어떤 쟁의에 대해서 그저 노사 분규, 파업으로 규정하고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게 돼서 노조법의 변화, 특히 이제 단체 행동권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두는 게 논한 봉투법이죠. 그래서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 한번 파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있었던 손해배상을 그대로 이제 노동자들이 떠난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게 어떻게 정당한 행위입니다만 그의 민법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비용을 청구하다 보니 결국 이제 노조법에 있는 우리의 기본 노동 3권에 있는 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게 제약이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막아달라. 노란 봉투법의 특징이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사업장이 동일 업무했을 시 형태, 성별, 경력, 상관없이 유사처우라고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이제 다들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정규직 선생님과 기간제 교사님. 물론 이제 월급이나 기타 등록도 있지만은 기타 보이지 않는 처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었죠. 이런 것들은 회사 하청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처우가 필요하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규직 하면 되잖아 라고 하게 되는데 상황상 몇몇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정규직을 뽑자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처우에 대해서 적게 주고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취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처우가 억울한 건 분명합니다만 우선 회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눈물 머금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차별적 요소들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최초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죠. 기타 등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주 4.5일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월화 수목금에 대해서는 이 금요일도 이제 오전 근무 또는 오후 근무만 하고 이제 귀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쟁거리가 있는 걸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애매한 곳들도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시행된다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금요일 오후는 수업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5인 미만 사업장 규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제에 대해서 52시간 근로제 연장이니 근로수당, 모성보호 규정 모든 것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다가 이제는 적용을 하도록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소규모 업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다양한 식당들이나 그런 업장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장들 대부분이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드물어요. 왜냐면 식당 같은 경우 뭐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이렇다 종업원이 있다라고 종업원이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잖아요. 참모도 있고 아래 있고 하다 보니까 5인을 적은 거는 굉장히 소규모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대접을 못 받는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러한 것에 대한 제약을 두겠다라는 것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규제에 대한 얘기죠. 결국 이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비슷하다시피 이 5인 미만 업장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 체계에서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고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란봉투법 채점은 이 쟁점은 그렇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선행폭탄방지법 이걸 막고자 노조활동하게 되고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전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야기죠. 하청 노동자 노동상권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단체 행동권 여기에 대해서 그렇고요. 경영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파업 시 불법행위 회사 손해하는 건 누가 물어주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단체 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회사뿐만이 아니라 회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꺼냈죠. 이 주주들에서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이 정관을 선택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집중투표제 의미를 통해서 투표로 이사가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전자주주총회에서 병행 개최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이사의 결의로 결정되는 것들이 이제 주주들도 이제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이 조금 더 이전에 비해서는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대주주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하겠다 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사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2명 또는 전원을 확대해서 하게 됐고요. 3%에 대해서 특수관계결격 합산 3%로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거 이상을 가진 것을 막게 하는 거고 독립이사제의 사회이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독립적으로 이 이사를 두게 됨으로써 이것을 관리하는 데 힘을 주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이 집중투표제죠. 물론 이 집중투표제가 모든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산 2조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들, 상장 회사들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분리선출에 대해서 이제 있게 되면 소액 주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선출할 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집중투표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단수투표제에서 소주주주는 찬성, 반대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제 소액주주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분산하거나 또는 특정 인사에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들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집중투표제의 특징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주보호리에서 나왔다라는 보기로 나오게 되면 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조지아에서 이제 근로자를 잡혀있는 거 아마 뉴스로도 크게 떴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때까지 일을 해왔던 한국인 이제 근로자들에서 일종의 불법 체류자로 취급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비자의 해석 차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 해왔던 겁니다. 이전까지 쭉 해왔었고 이 비자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서 업무를 보고하게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트럼프가 전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만 이 미국 인권 교육시켜 미국인을 갖다 써라라는 것에서 그런 일환으로 이러한 근로자를 이제 불법 구금해서 한 게 아닐까라는 건데 이게 또 한국이 이제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됐다는 게 좀 문제가 되죠. 물론 이전까지 있었던 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이전에 멕시칸이나 쿠바 근로자들 같은 경우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약은 존재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한국에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이때까지 했던 비자를 받아갖고 이제 갔었던 건데 여기에도 갑자기 제약이 가니까 뜬금없는 상황이 되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쪽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이제 수감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 차관까지 모두 다 가서 이제 가게 됐었고, 현재 이제 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바로 이제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IT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이 올 때는 10만 달러를 내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게 액수가 워낙 크죠. 이 달러, 미국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10만 달러 입장권을 내라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제 IT 인력이나 미국산을 갖다 쓰라는데, 이게 싸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업무 자체의 성격상 미국인을 쓰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무 역량도 그렇고 사용하는 어떤 기계 활용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미국에 일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에서 똑같은 걸 적용한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인도다라든지 또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IT 인력들이 결국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쪽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실리콘밸리와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운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969이죠. 9to69.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6일 근무가 거의 일반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리콘밸리가 마치 한국에서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야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애초에 실리콘밸리가 이제 사람을 선출할 때 너 주말까지 일할 수 있어? 9시까지 야근할 수 있어?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선출하게 되는 거고요. AI 등장이나 여러 가지 기술의 등장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술직 사람들에 대한 효율성이 커지다 보니 이 적은 인력으로도 더 쪼아낼 수 있다라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컴퓨터 업종이나 IT 업종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달라진 환경 때문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인 근로력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어떤 걸 원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민 비자 종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HIV 이 전문직 취업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비용을 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수연구나 경험원 J1으로도 이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불법 체류로 규정해버리고 전부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일의 사회지에서 미국 본사장 L1 비자도 당연히 가능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방식인 거죠. 사실은 뭐 L1 같은 경우는 미국 본사로 정건이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에 투자를 했고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라고 해서 그 공장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 봤던 근로자들이 가서 이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걸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시작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행허가제 이스타로 이전까지는 가서 이제 가능했었다가 이 중에선 당연히 여기서 비연 그러니까 사업차 간 사람들 단기 출장으로 갔었던 것
선 사람이 정말 단기로 일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이걸 연장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다 다 제약을 걸어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실제로 이제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구금에서 풀려나게 됐었고요. 그러니 이스타와 비원 비자에 대해서 제약을 걸겠다라는 거고 한국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비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비자에 대해서 좀 유동성 있게 이제 보기를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투입에서 사실 이들 중엔 또 뭐가 있냐면 미국 인력을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까지 불법으로 잡아버리게 된다면 미국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고 또 스토리가 나온 것들이 보니까 이런 이미 비자국 관리하는 그 국장이 트럼프보다 더 악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시킨 거 이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에서는 요청하게 된 거는 비원 비자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 있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계속 논의 중이죠. 그리고 실제로 협상이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강압적으로 위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게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해프닝 같은 거였는데 단순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인권 침해가 너무나 많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조치 평가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난진 조치다라는 거지. 근데 미국 조치를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보다시피 이 미국 정부의 실마리를 잘 모르겠다까지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과반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도대체 뭐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제 계획에 있었던 현대나 LG, 삼성라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연구진들도 가는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러한 비자 체계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게 되면 언제든 이 조지아 사건들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현지대 투자를 요청하면서 막상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니 미국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와 친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퍼레이션 테이크 백 아메리카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미국 되찾기 작전, 미국을 다시 되돌리는 작전, 미국 되찾기 작전이라고도 부르고 미국을 되돌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불법 이민 근절에 대한 얘기였고 과거 이제 라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에서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 백인 민족 국가로 바꾸겠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가지고 있고 이게 트럼프의 사고와 맞닿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을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백인 극우 정치자들이 사용하는 이제 어떤 구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미국을 혼란스럽게 빠뜨릴 수 있는 건데 마치 이걸 미국을 되찾겠다라는 논리로서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됐고 실제로 여기 이제 대부분 다 확인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경제부 총리,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 따로 해서 한 사람한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 기후에너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통위원회나 과기부 총리 쭉 있습니다만 여기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이죠.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성평등 가족부, 여성만이 아니라 성평등을 목적하는 가족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거는 이거죠. 검찰수사 기소본리 권력기관 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요. 공소청이 이제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소를 가지고 있는 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지배하고 있는 검찰청이 갖고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이 제약을 가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컸었던 사건이 바로 이 검찰 폐지에 대해서 이제 검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회의 처리 이력하고 2단계 때 이제 중수청에서 이제 익혀야 되고 공소청과 신호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따로 이제 두게 되고요. 중수청에서 지금처럼 범죄를 하게 되고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맡게 되고 이제 공소청에서 따로 기소를 넣게 되는 기소공소를 유지하는 형태로 분리시켜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검사가 하는 권한들에 대해서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하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작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만 가장 큰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몸이 뭐 폐기, 나 몰라, 책임, 수사 중 해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욕설도 있죠. 그러니까 남들 다 폐기에 비읍시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썼었던 이제 김정민 수사관이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었고 아마 한 번쯤은 그 청문회에서 있었던 그 발언들이나 얘기들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청문회 때 무조건 어떤 식의 태도로 나왔냐면 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다 보니 이게 자청수가 됐죠.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떠안게 됐다라는 거고 분명히 여기서 명령을 내리거나 확인한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차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는 증거 담당 이제 수사관이었고 다른 쪽에 이런 것을 또 이제 확인하는 수사관 가져오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들을 지휘한 검사가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좀 더 윗선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들이 예상 질문의 답변이 서로 입을 맞춰서 나오다가 날카롭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속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수사관들은 결국 자신들이 여기에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떠넘기기로 일관하게 된 사건이 바로 여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나온 게 이 관본권에 대한 얘기예요. 관본권은 아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GR와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이 돈에 대해서 받게 되면 DGR에서 검수관 도장과 취급 지점 정도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발행했다 수준만 있는 건데 관본권은 식별보거나 처리부서 담당자 코드에서 정사일시까지 모든 것이 표시가 되어서 이 관본권만 제대로 확인하게 되면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됐고 누가 요청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서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게 이 건진법사라는 김건희 그 수사와 관련이 굉장히 밀접한 피의자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훼손돼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위에서 이걸 덮거나 이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것을 과연 그 수사관이 전부 다 떠맡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존이 원칙인 게 맞고요. 이 관본까지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거기서 떼지 않는 것이 맞고 관본권이 있는 상황에서 금액만 보통 확인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매뉴얼상에 존재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그렇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본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관본권이 묻혀있는 금액 자체가 이제 건진법사에 갔으며 이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게 청문회까지 나와서 큰 문제가 됐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두 달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커다란 뉴스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해외 일본 이시바 총리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